KBS 미디어 조한상 본부장입니다. 저는 1995년에 KBS 미디어에 입사를 해서 신시장 팀장, 그리고 중화권 팀장, 글로벌 팀장, 그리고 해외 사업부장을 거쳐서 지금 포드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방송 콘텐츠 수출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먼저 KBS 미디어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미디어는 한국 공영방송사인 KBS의 비즈니스 자회사로서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뉴미디어 비즈니스, 콘텐츠 프로덕션, 이벤트 프로듀싱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KBS 미디어의 주요 업무는 콘텐츠 유통이고요. 이 업무로 얘가 KBS의 비즈니스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방송 주요 사업자들의 해외 수출 채널입니다. KBS 미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해외 수출 채널이고, SBS의 경우에는 SBS 콘텐츠부, MBC는 MBC 내 글로벌 사업부, 그리고 CJ는 CJ E&M에서 해외 수출을 담당합니다.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JTBC의 경우에는 SLA,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해외 유통 채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KBS 미디어는 1991년에 설립되어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권 수출, 콘텐츠 유통을 진행했고,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를 일본 NHK에 수출해서 한류의 초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KBS 아메리카, KBS 재팬의 인수,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대하고, 2011년에는 KBS 인터넷을 합병하여 뉴미디어 플랫폼까지 유통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통 전문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KBS 미디어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저와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방송 콘텐츠 수출 수입 규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방송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2021 방송영상산업 백서를 보면 수출은 6억 9,2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5%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6,09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방송 콘텐츠 수출액이 1억 8,500만 달러였던 걸 비교하면 지금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한국 방송 콘텐츠 규모인데요. 자세히 보면 지상파 방송사 테레스트럴 TV는 2억 855만 달러, 그리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는 2억 8,300만 달러, 그리고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는 2억 125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방송 채널 사업자가 48.4%를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방송 채널 사업자와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대략적으로 2억 달러로서 비슷한 규모의 콘텐츠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가 수출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졌던 상황과 지금은 방송 채널 사업자, 그리고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 세계 방송 영상 산업 규모를 보겠습니다. 총 규모는 사실은
유료 방송 가입료, 광고 매출, 그리고 OTT 동영상 매출,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그리고 홈비디오 매출로 5분야로 나눠졌는데요. 유료 방송 가입료가 지금 가장 높죠. 42.7%. 그리고 광고 매출이 34.6%. 그리고 동영상 매출이 OTT 13.5%.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6.6%. 나머지 홈비디오 매출이 2.6%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OTT 동영상 매출이 홈비디오 매출과 공영방송 수신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OTT 동영상 매출이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방송 영상산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이거는 2020년에서 2020년까지 예상을 한 내용인데요. 공영방송 수신료는 0.45%, 그리고 유료방송 가입료는 0.8%, 홈비디오 매출은 14.98%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유료방송 가입료 그리고 홈비디오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광고 매출과 OTT 동영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광고 매출과 동영상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의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OTT 동영상 매출의 증가율이 9.98%로 포인트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고 매출도 증가하긴 하였으나 OTT 동영상 매출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은 방송 콘텐츠 산업 가치 사슬입니다.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시키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가치 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유통시키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하는데, 이런 가치 사슬을 통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 더 투자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또한 확보하고 기업의 전략을 단위 활동부별로 구분하여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원가 발생 원천 및 경쟁력과 차별화하는 점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 가치 사슬로 보면 5 부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션, 콘텐츠 패키징,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엔드 유저로 나와지고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접근한 거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변화된 부분들을 나타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콘텐츠 크리에이션은 대부분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로 유저들이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패키징이 이전에는 방송 사업자였으면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변화를 되면서 유저 인터페이스 또한 모바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 사슬 이외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이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I의 IP, 그 다음에 C는 콘텐츠 서비스, O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N은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을 IP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IP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 콘텐츠 산업 흐름도인데요. 파란선은 국내 유통 흐름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갈색은 해외 유통 흐름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제작처가 다양해지고 각자 독자적인 해외 유통 채널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의 선들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글로벌 시장에 주로 진출하였다면 이제는 OTT 플랫폼을 비롯해가지고 제작사, 유통사들이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OT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PwC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아웃룩에서 조사한 걸 보면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2024년 87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OTT 시장 또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 글로벌 시장보다 연평균 시장률의 한국의 연평균 시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나라도 앞으로는 글로벌 OTT에 대한 현재 OTT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OTT 서비스의 사용 현황입니다. 사용 현황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35%가 2020년에 66.3%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에 방송 매체 이용 행태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저희가 유튜브가 이전에는 전년 대비 47.8%에서 62.3%로 증가했고 넷플릭스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OTT의 사용률은 계속 앞으로 상승세를 나갈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OTT 투자 현황입니다. 글로벌 OTT 투자 현황을 보면 넷플릭스가 170억 달러, 그리고 프라임 미디어가 120억 달러, 디즈니 플러스가 95억 달러, 애플 TV가 60억 달러 순이며, 이렇게 글로벌 OTT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콘텐츠 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다각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국내의 플랫폼의 대규모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글로벌 산업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고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흥행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시면 웨이브, 티빙, 그다음에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등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티빙이 시즌을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OTT 시장이 국내의 OTT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의 점유율을 한국 내에서는 지금 티빙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웨이브는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가 주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KBS, MBC, SBS가 주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CJ 그리고 JTBC 프로그램을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플랫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에는 텐센트, 아이치, 유프, 빌리빌리 등이 로컬 OTT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순위 이후에 유넥스트라는 로컬 OTT가 선전을 하고 있으면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국내외 OTT 사업자의 등장으로 콘텐츠 수익이 확대되고, 그리고 시장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디바이스 부분, 그 다음에 프로핏 소스 부분, 그 다음에 마켓 부분, 플랫폼 부분. 자,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는 사실 디바이스는 TV였습니다. 그러나 3세대에서는 지금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는 광고가
주로 수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구독료가 주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 머물렀던 마켓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월드와이드 개념으로 전 세계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TV를 봤으면 그것은 이제 프리TV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케이블 TV로 변화하면서 다시 OTT까지의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대를 넘어가면서 또 다른 그 디바이스가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수익원들은 계속 창출되어 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 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확대에 따라 이제 하이 퀄리티, 좋은 고품질의 콘텐츠의 중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플랫폼이 증가하고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드라마 콘텐츠의 밸류 체인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된 제작 콘텐츠 제작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콘텐츠를 선택하는 시청자, 구독자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가 높은 좋은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의 방향으로 콘텐츠 산업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지상파가 주도하는 KBS, MBC, SBS의 지상파가 주도하는 곳에 종편, TVN, CJ, JTBC, 채널A, TV조선들의 종편들이 가세했고 거기에 OTT라는 플랫폼이 추가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은 ICT 그 기업들의 콘텐츠 제작들이 수직 계열화하고 그 IP 비즈니스의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그 한국에서 주요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ICT 기업들을 좀 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이버로 보면 IP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웹툰 플랫폼, 그 다음에 영상 제작사,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까지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카카오는 좀 그 네이버와 좀 다르게 배우 기획사, 매니지먼트 회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쳐다보면 이 IP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IP를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그런 것들이 이 표에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작사, 방송사, 그리고 플랫폼 등의 전통적인 산업 지형이 변화의 대응의 핵심은 IP입니다. 결국은 이 IP가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슈퍼 IP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IP가 무비, 드라마, 웹툰, 웹노벨, 그 다음에 게임, 웹드라마로 다양화되고 있고요. 이 슈퍼 IP 하나가 만들어지는 산업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일례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의 성황리에 방영이 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웹툰이 제작되고 그리고 디지털 굿즈가 제작되고 뮤지컬도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OST도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리메이크가 미국에 협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IP를 갖고 있고 그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방송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의 IP의 중요성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IP를 갖고 있고 그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방송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저희 KBS 드라마 베이비시터를 지금 베이비시터의 IP를 활용해서 영화로 제작을 하고 있고, 베트남의 주요 OTT 기업과 그리고 제작사들이 한국의 판권, 그러니까 포맷 판권, 리메이크 판권을 구입해서 베트남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해외 콘텐츠에 대한 IP 또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고민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IP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P, 그리고 국내에서 발굴하는 IP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번 눈을 돌려서 해외의 IP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젊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흥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도에도 아세안 주요 5개 국가 중에, 이제 아세안 주요 5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 5개국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특히 경제 구조 및 소비 주력 계층이 25세에서 49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나라이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통해 양국이 콘텐츠 산업 발전 그리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